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2. 대한민국의 남다른 능력. 3. 한국 무기 요청한 태국 총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항상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사는 국민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국 방산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 든든하네요. 방산 관계자분들의 불철주야 연구개발 성과겠죠. 무기 생산 능력이 우수하다니 방산업체와 정비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 이흑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에 전 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 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9를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꺼리튜브 시청자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는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 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타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 FA50의 기본 모델인 타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엇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4양인 FA50P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십식 전차의 제식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십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 무대에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십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십식 전차가 한 달에 1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 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격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 흑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 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가 납기일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 K9를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 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적 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 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체계의 생산 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땅에서 생산 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신화라는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립의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흑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갑장비 조립에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 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능력의 기술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 무기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문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1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끝낸 무기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2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염삼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창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 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체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내리며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태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프라욤 짜노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지켜 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형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느티에프도 LIG 넥스원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GB를 이용하면 엄폐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등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의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둔야떼시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8월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와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 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씹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태국 국왕의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G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입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텐레이 철라 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텐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 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텐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텐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GGB와 다르게 텐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해서 흙 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지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M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M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의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태국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